이제 주택법 뭐 보자? 용어들에 관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가 관련된 거?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온다. 그 중에 첫 번째 쭉 이거 땡겨서 보자. 여기 주택에서 첫 번째 주택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이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건축법은 돼 있지 않아. 그냥 뭐만 했더냐,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고, 이때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가 있다. 그렇게 해놓고 각각의 그 주택들의 세분화된 그 개념들, 특성만 정리했지 주택이란 한마디 개념 정리는 없습니다. 무슨 법에서는?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했더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자, 첫째, 주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세대의 구성원. 한마디로 뭐죠? 우리 가족이. 세대 구성원은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그 다음에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독립된 주거생활이라는 건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생활을 한다. 이게 독립된 주거생활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그게 독립된 주거야? 아니잖아. 니들 집하고 우리 집은 분리가 돼야 돼. 이게 독립된 주거생활. 원래 독립된 주거를 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죠?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독립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욕실하고 또 하나 부엌. 욕실과 부엌을 각각 써야 돼. 뭐 침실이야 당연히 분리되는 거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침실은 당연히 분리되면서 뭐도 분리된다? 욕실과 부엌이 독립돼야 그걸 뭐란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욕실과 부엌이 분리되는 그런 장기간,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일시적인 거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럼 펜션은 주택입니까? 아니란 얘기야. 장기간 우리 가족이 머물어야 그게 주택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며칠 놀러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때 전부라는 건 뭐죠? 건축물의 전부. 우리 일반 아파트들 또는 단독주택,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주상복합 건축물 있잖아.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때는 그 중에 일부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전부가 주택일 수도 있고, 주상복합 같은 것들은 일부만 주택으로 쓰는 거죠. 그 일부 및 뭘 말한다?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보죠? 요 그림. 지금 주택이라는 개념은 둘로 나눠져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저런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모두 주택이다?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이랬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주택의 건설이라는 말이 있었죠? 주택의 건설이라는 게 첫 번째 있었잖아. 그때 이 주택의 건설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의 건설을 해놓고, 첫째, 협의의 주택건설과 뭘로 나눠진다? 대지조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건설, 대지조성.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가는 거죠? 대지조성. 여기서 말하는 이 주택의 건설에서 이 주택은 뭘 말한다? 이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주택의 건설이란 지금 뭐뭐 말한다? 건축물하고 부속토지를 합쳐서 주택의 건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놓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둘로 쪼개져 다시 협의의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이렇게 나누죠. 그때 요때 주택이란 뭘 말한다? 건축물만 말하는 겁니다. 요때는 요것만 말하는 거야. 반면에 저때 주택 건설에서 이때 주택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게 된다. 의미가 달라요. 처음에 저도 저게 헷갈렸었어. 가만히 있어봐. 주택에 건설해놓고 또 주택건설 대지조성 이렇게 써놨어. 그 말은 첫 번째 나오는 주택의 건설은 넓은 의미의 주택으로서 그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친 걸 우리가 주택의 건설에 쓴 것이고, 그쪽에서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으로 구분하면 그때 주택건설은 건축물만 말하는 거고 대지조성은 대지, 땅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쪼갠다는 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주택건설하고 대지조성을 이렇게 둘로 나눌까? 나누는 이유가 뭐죠? 주택건설 사업자가 따로 있고 대지조성 사업자가 따로 있어. 아까 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눠지죠. 그때 등록사업자도 주택건설 사업자가 있고 대주택 사업자가 있고 둘로 나눴죠. 왜 나눌까? 굳이 주택건설 사업자, 대주택 사업자 나누는 이유가, 우리 대학교 가볼까요? 대학교 가면 건축학과라고 있죠. 건축학과면 있나? 하나 더 있어. 이공계에 토목학과가 있죠. 건축학과, 토목학과. 건축학과는 건축물 짓는 거와 관련된 학과, 토목학과는 대지 조성과 관련된 거. 처음에 토목학과 했더니 무슨 흙하고 나무래. 뭐 흙하고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든. 그때 물론 토목이 흙나무들이 대부분이죠. 이때는 대지 조성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짓는 건 건축학과, 대지 조성하는 건 토목학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목학과가 별게 아닌 줄 아는데 엄청나게 정밀한 겁니다. 우리 하수구에서 물이 내려가잖아. 그 하수물이 내려가가지고 저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내려가죠. 이때 이게 약간 경사져서 내려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지 물이 흘러내려가지. 근데 이게 경사가 많이 가파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흐릅니다. 미세. 중력의 법칙에서 물은 어차피 낮은 데로 흐르게 돼서 이거 아주 미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평지야. 평지와 똑같아. 근데 사실은 보면 그거 우리 그 경사도 재는 거 있죠. 여기 동그란 수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으면 수프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해서 이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 그거로다가 경사가 아주 조금 예민하게 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이거 하는 거죠. 따라서 대지조성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땅속에다 뭐 해야 돼? 그런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되죠. 어떨 때는 전기가스 통시설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 다 매설하는 작업이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토목공사라는 것도 하나의 별도의 학문으로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토목학과하고 건축학과를 나눠놓고 자격증도 건축사 자격증 따로 있고 토목기능사 자격증 따로 있죠.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주택건설하는 건 지금 말한 건축과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고, 토목 대지조성은 누가 한다? 토목학과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근데 둘을 합쳐서 하는 게 있죠. 주택도 건설하고 대지조성하고 그걸 같이 하는 회사들, 우리 실무에서 말하죠. 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서 종합건설은 주택도 건설하고 대지조성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어쨌든 주택의 건설이라는 개념 속에는 저 협의의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유는 주택을 이렇게 둘로 합쳐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주택을 다시 뭐라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여기도 구분해요. 건축법과 똑같이 구분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이것들은 이제 지우자. 뭐 지우죠?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만 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은 없습니다.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있어. 지수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건축법에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하고 주택법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념이 다를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구분한 이유가. 이 개념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념 정리 없다 그랬죠? 주택의 개념. 거기는요, 우리 가족이 산다 안 산다 안 따져.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 정의 1%도 안 들어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없어. 정의 뭐죠? 온정, 따스함. 이게 건축법은 없어. 거기 뭐죠? 그냥 오로지 콘크리트만 있어.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이건 이렇게 생긴 건 협의의 단주택, 이거는 다주택, 이거는 다가구, 이거는 공간. 그럼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느냐, 또 어떻게 구조적으로 쓰느냐, 만들었느냐, 이것만 따지지.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은 거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는 게 건축법에서 주택의 개념이야. 근데 주택법은 아니야.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주택법은.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간다? 공간이 안 들어가는 이유. 공간은 우리 가족만 모여 사는 겁니까? 우리 세대원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사랍니까? 대통령 공간, 대통령 내분만 살고 계시죠? 아, 거기 톨인가? 걔하고 이번에 또 입양한 또 걔 하나 했대? 그죠? 반려견? 그죠? 하나 더 돌았네? 그럼 거기는 부부 둘하고 개 두 마리하고서 4명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누구도 있어? 비서진들 있잖아. 비서진들 활동하잖아. 그죠?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서 못하고 만찬 같은 것도 열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 거기는 장기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반은 주거생활을 하지만 반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쓰고 있는 게 그게 뭐란다? 그게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독립된 주거생활이라는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반은 주택이고 반은 업무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개념에 안 맞는다. 그래서 빼라. 빠진 거야. 두 번째,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왜 빠졌을까? 기숙사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요. 기숙사는 누가 사는 거라 그랬죠?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거기서 거주하잖아요. 그죠?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공장에 있는 그 종업원들, 학생이나 종업원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게 그 기숙사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거요? 아니야. 학생들이나 어떤 그 종업원들이 모여 사는 거지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 세대 구성원이 사는 게 아니거든. 그 무슨 개념에 안 맞아? 주택이라는 개념에 안 맞아요. 기숙사는 우리 가족이 세대 구성원이 사는 게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추자는 얘기죠. 대신 기숙사도 사람들이 거쳐서 주거 생활하려고 살고 있는 건 맞죠?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먹고 자는 생활하고 있는 게 기숙사는 맞잖아. 그러니까 주택에는 안 들어가고 기숙사는 뭐에 들어가야 되냐? 좀 이따 너는 준주택이라는 개념에는 들어가. 그래서 주택은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다? 준주택, 거기에는 포함되는 게 기숙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에서 공간은 빠지고 공주택에서 기숙사는 빠지는데 대신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비슷하다 해서 준주택에 포함시킨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자. 자, 두 번째 무슨 주택?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야. 아주 많이 나요. 먼저 국민주택이 되려면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라는 공공사업주체들이 뭔다?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친다를 따지지 않아. 저 공공사업주체 4명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했단다. 그럼 뭐가 된다? 그건 국민주택이 된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누가 짓는다? 공공사업주체. 몇 명 있다? 4명. 외우셔야 돼요.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인 공공사업주체가 지들이 건설해. 쟤들이 건설해. 그런데 규모는 얼마나 줬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데요. 자, 국민주택 규모는 좀 이따 보고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이야.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일단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근데 또 하나 있어. 자, 누가 짓는 건 따지잖아. 공공사업주체가 짓든 민간 건설업자들이 짓든 관계없어. 누가 짓는다는 건 중요하잖아. 무슨 돈으로 짓는데? 자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대. 둘 중에 하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건설하거나 또는 개량되는 주택인데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답니다. 따라서 2번의 핵심은 누가 짓는다는 걸 중요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가 저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짓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는 뭐도 된다? 개량되는 것도 들어가 있어. 아까 위에는 건설하는 주택, 밑에는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요 차이점이 있고 그때 짓는 규모는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면 이것도 국민주택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국민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럼 국민주택하고 그 밑에 뭐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그럼 얼마를 말할까? 국민주택 규모 원칙 주거전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얼마란다? 주거전의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죠? 주거전의 면적 85가 아니라 얼마까지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인데 원칙은 85 이하인데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보겠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 100제곱미터 이하도 될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돼요. 첫째, 말을 잘 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이 말띠 번역해야 돼. 자,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그랬죠. 그럼 수도권은 어떻다는 얘기야? 얼마라는 얘기야? 무조건 85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는 따질 것도 없어.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국민주택 규모는 100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 수도권. 두 번째, 그럼 수도권을 벗어나.
서울, 경기, 인천을 벗어나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리 내려가. 거기서 어떻게 될까?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 용도지역. 우리 도시지역 있었죠? 도시지역 반대말. 도시지역, 외지역. 어디? 관농자. 그럼 도시지역과 관농자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도시지역이라고 내는 용도지역들. 그럼 도시지역은 또 몇 가지? 네 가지. 주상공록. 이게 도시지역이죠? 바로 그 주상공록이라는 바로 그 도시지역. 그 안에서는 얼마랍니까? 거기도 따질 것도 없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무조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무조건 85 이하. 수도권을 벗어나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만 거기는 얼마? 무조건 85 이하. 그럼 수도권을 벗어난 도시지역도 벗어나면 남는 게 어디죠? 도시지역이죠. 관농자. 수도권 밖에 있는 관농자라는 용도지역 외에 행정구역 명칭이 무슨 자로 되어 있는 지역들?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 무슨 읍, 무슨 면. 여기 여기는 뭐죠? 진접, 읍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는 얼마야? 100이야, 85야? 100이야, 85야? 잘 생각해. 85죠. 왜? 수도권이잖아. 예, 수도권은 읍이든 면이든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수도권 얼마? 85 이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도권을 벗어나 가지고 무슨 지역들 또 도시지역은 안 돼요. 도시지역은 또 얼마? 무조건 85 이하. 그럼 도시지역을 빼서는 나머지 지역 관농자. 그 관농자 지역에 뭐가 들어있다?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 그런 읍자하고 면자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된다? 100제곱미터까지도.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죠? 시골 지역에는 읍면 이 뜻이에요. 그죠? 수도권도 벗어났고 도시지역도 아닌 나머지니까 관농자 지역이니까 시골 지역이죠. 거기는 무슨 지역? 읍자 들어가는 지역, 면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얼마까지도?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임을 인정해준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 개념 정리 하나 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민영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국민주택에 대비되는 개념이 민영주택이야. 그 민영주택이 뭡니까? 그랬더니 민간건설 사업주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땡. 민간건설 사업주자 진다고 다 민영주택이야? 아니야. 아까 국민주택도 있었어. 어떻게 있었어? 요거 2번. 사업주체 불문하고 민간건설 줬어. 근데 민간건설 사업자가 졌는데 무슨 돈으로 졌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졌는데 건설하거나 계약했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졌죠? 국민주택금으로 졌죠? 그럼 그것도 국민주택이라 그랬으니까 민간건설 사업주가 짓는다고 그게 민영주택이 되는 건 아니고 뭘 말한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을 제외했다는 건 다시 또 그림으로 이걸 이해하셔요. 주택을 크게 둘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주택 해놓고 두 가지로 나눠. 어떤 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자는 얘기야. 그래놓고 국민주택은 적극적인 개념 정리를 합니다. 이때 적극적이라는 건 국민주택이란 이런 걸 말한다. 이런 걸 말한다. 두 가지로 나눠놓고 요거를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게 적극적 개념이야. 그럼 소극적 개념은 뭐죠? 국민주택이 아닌 건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민영주택에 대한 소극적 개념. 자, 남자란 이렇게 생기는 남자다. 남자죠? 남자는 이렇게 생기는 남자다. 이걸 적극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자가 아닌 건 뭐다? 여자다. 그러면 그건 무슨 개념? 소극적 개념입니다. 우리 이 주택법에서는요. 법을 만든 자들이 그런 개념을 되게 즐겼습니다. 적극적 개념과 소극적 개념을 같이 쓰고 있어. 그래서 적극적 개념은 이런 거야 라고 써놓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야? 그래 이거야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 여기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이 법에서는 적극적 개념은 국민주택을 하고 있고 소극적 개념은 민영주택을 개념 정리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뭐냐? 물을 거 없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다 민영주택이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개념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 국민주택이 아닌 건 나머지는 다 뭐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나오죠? 주거전용 면적 계산할 때 어디까지는 주거전용 면적이고 어떤 건 주거전용 면적이 아닐까? 그래서 아파트 주거전용 면적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나오는데 이건 사실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긴 나요. 그중에 뭐가 시험 문제냐면 이거 주거전용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단독주택에서 바닥 면적 중에서 지하실로 이용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 원래는 제외됩니다. 지하실은 단독주택에 주거전용이 안 들어가.
근데 지하실을 뭐로 쓴대? 거실로 쓴대. 지하실을 서재라든지 내 침실로 쓰든지 이런 거실로 쓴다면 그때는 뭐를 들어간다? 그것도 주거전에 산입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에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나 차고나 화장실. 중요한 건 본 건물에 떨어져 가지고 창고나 차고나 화장실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주거전의 면적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 아셨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제외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전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벽의 내부선이 뭐죠? 가장 바깥쪽 벽, 외벽. 외벽에 벽 두 개가 있잖아. 그중에 저쪽 바깥쪽 벽 외벽에 저 바깥쪽을 말한다? 외부선. 그 외벽의 가운데를 뭐라 부른다? 중심선. 그 다음에 외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쪽을 요 말하는 쪽을 내부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전의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이야. 중심선이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어떤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이. 근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거전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걸 잰다고 해서 이 내부선을 중심으로 재는 이걸 무슨 치수라고 하더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잰다고 해서 그걸 무슨 치수? 눈으로 본다. 어? 꼴에 뭐는 높아가지고, 그죠? 눈은 높아가지고 그러잖아. 그죠? 꼴에 눈은 높아가지고 꼭 저기 신랑 또는 배우자감을 뭐 저런 사람만 찾는다는 거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눈이 높다고 할 때 그죠? 안목이 높다고 하잖아. 그럼 무슨 치수? 안목지수란 말이 있어요. 씁니다. 그러니까 안목지수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재는 치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바로 안목지수라는 거. 그것만 공동주택은 이렇게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아셨죠? 자, 그 밖에 뭐 우리가 우리 공동주택은요. 우리 뭐 있죠? 그 문 있잖아. 현관문. 출입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는 뭐가 되죠? 주거전의 면적이죠. 밖으로 나오면 공용면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용면적. 그리고 그 현관문 안쪽을 주거전의 면적.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개념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시험 문제에서 뭐 수없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 개념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하나씩 정리해보자. 자, 먼저 이걸 확대시켜서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한번 보자.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냐? 일단 세 가지만 정리해요. 뭐뭐 있답니까?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째, 소형주택.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먼저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기한 요건, 첫째, 몇 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것?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까지야? 299까지야. 미만이라는 건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 이하하고 미만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해서 밑으로라는 얘기가 이하. 미만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 밑에를 미만. 따라서 300세대 미만이니까 아무리 크게 져도 아무리 세대수를 많이 져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된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적에만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적이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어요. 도시적이란 용도적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국민주택 규모는 85입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둘 다. 85. 갑자기 또 말 바꿨어. 왜? 도시지역. 아까 수도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85 했었죠? 도시지역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85야. 도시지역도. 그 다음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면서 나머지 지역 중에서 읍면지역 들어가는 지역. 그죠? 거기만 100이라 그랬으니까 도시지역에다 건설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때 구매주택 규모는 얼마가 된다? 85 이하만이지 100짜리는 있을 수 없다. 이해됩니까?
요거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나 합니다. 자, 그래 놓고 그래서 여기 써놨어. 근데 그중에 소형주택이라는 이 주택 있죠. 이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랍니까? 말 그대로 소형이야. 우리 법 개념, 이거 상식이야.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바탕 상식이 없으니까 자꾸 어려워져. 기본 상식부터 쌓아야 돼. 상식을 없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상식이 없는 사람. 몰상식하다 그렇게 말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려면 몰상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상식을 길러야 돼요. 이때 상식에서 첫 번째 상식이 뭐냐? 주택을 나누는데 85 기준하고 60하고 둘로 나눠져.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85 이하라고 했잖아 아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원칙이 얼마다? 85라고 됐잖아. 이 85 이하를 뭐라 부른다? 중소형 주택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중소형 주택.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얼마라 말한다?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를 말한다. 이게 중소형이야. 그중에 소형은 특히 그중에 소형은 얼마부터다? 6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85 이하 속에는 80도 들어가고 60도 들어가고 40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 중소형이란 말이 맞아. 85 이하라고 찌면. 근데 60 이하는 그중에 특히 뭐라 부른다? 소형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85 초과는 뭐가 될까? 85 초과. 자, 소형 나왔잖아. 중형 나왔잖아. 그럼 85 초과는 뭐가 될까요? 이제 대형이 돼야지 뭐 못밖에 없어. 소형 있고 중형 나왔으면 대형이지 뭐 대형 아파트지. 그죠? 근데 대형 주택이 되는 건데 법률 용어에서는 대형 주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럼 뭐란다? 85 초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뭐라 생각하라? 그냥 대형 주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법률 용어로는 쓰지 않아. 85 초과를 대형이라고는 안 쓰지만 대형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85 이하를 뭐라 본다? 중소형 주택이라고 부르고 그중에 특히 60 이하를 뭐라 본다? 그거를 소형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85 이하를 중형이란 말도 안 써. 그냥 85 이하 이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무슨 용어만? 60제부터 이하만 특별히 뭐라 본다? 소형 주택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60제부터 이하를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작년에는 소형주택이 아니었었어요. 용어가 무슨 용어로 썼더냐? 소형주택 말아서 안 썼어. 뭐로 썼죠? 혹시 아셔요? 많이 쓰는데 썼는데 방 한 칸짜리 주택, 방 한 칸짜리 주택, 원룸형 주택. 예, 종전에는 이걸 소형주택으로 써가지고 원룸형 주택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원룸형이라고 쓰던 걸 뭐로 바꿨어? 소형주택으로 작년부터 개정한 거야. 왜 바꿨을까? 원룸형 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죠? 원룸, 방 한 칸 이 뜻이잖아. 근데 사실은 방 한 칸이 아니었었어. 처음에는 방 한 칸이 맞았었어요. 원룸형 주택 처음 만들 때는 무조건 방 한 칸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욕실하고 보일러실 있죠? 욕실이라고 보시면 빼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원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어. 근데 중간에 아니야, 투룸까지 만들어도 돼. 원룸이 아니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투룸으로 만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원룸형 주택의 말을 뭐로 바꾸셨어야 돼? 원투룸 주택으로 바꿔야지 그럼. 근데 안 바꿨어. 그냥 원룸형으로 고집했어. 방 두 칸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룸. 사실은 거짓말이죠. 원투룸이지.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냐? 방, 침실 3개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침 3개까지가 원투 쓰리룸 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방 3칸까지 만들면서 뭘 바꿨느냐? 주거 전용 면적을 바꿔버렸어. 좀 전에 원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었어요. 원룸형 주택을 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침실을 3개까지 드리도록 하면서 50제곱미터 이하를 얼마로 바꿔서 60제곱미터 이하로다가 10을 더 올려주면서 60부터는 뭐가 되는 거니까 60 이하는 소형주택이니까 원룸형 주택도 아니고 방 3칸 만들어 이제 원투 쓰리룸 주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투 쓰리룸 이것도 하기 골치 아프니까 에라 60제부터 그냥 소형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개정하였다. 아셨죠? 배경만 이해하고. 그래서 소형주택이라는 건 얼마를 말한다? 60제부터 이하면 됩니다. 요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대세대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원래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까지 가능하더라. 요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그래 놓고 시험 문제에서 잘 나는 게 바로 이 소형주택의 법적인 규모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거야. 소형주택 개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죠. 첫째,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일 것? 60제부터 이하일 것. 아까 최대 얼마까지만 짓는다? 300세대 미만. 299까지만 쳐야 되고 그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부터 이하로 절합니다. 자,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뭘 갖춘다?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아까 제가 독립된 주거생활은 뭐가 따로따로 설치해야 돼? 욕실, 부엌이 각 세대별로 따로따로 돼. 여기 욕실, 부엌이 따로따로 있어야 그게 독립된 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에도 욕실하고 부엌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뭐다? 바로 요겁니다. 주거전은 먼저 30제곱미터 미만하고 주거전은 먼저 30제곱미터 이상하고 그걸 나눴어.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죠? 60제곱미터. 그러니까 60제곱미터의 반 30을 기준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법에서 구분합니다. 첫째,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자, 주거전의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면 30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만든다? 그 안에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뭐 해야 된다? 제외한 그랬으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때 별도의 공간이 뭐죠? 따로 문을 달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아도 된다는 얘기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켜도 되죠. 상식이죠. 욕실은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산다 하더라도 홀딱 벗고 씻고 있는 걸 옆에 앉아가지고 봐야 돼? 아니잖아. 그건 뭔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돼.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이죠. 왜? 그냥 개방해놨다가 거기서 가스 새놔가지고 가스막스 뒤지라고? 그러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는 뭐로 만들 것? 원룸.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가 다 원룸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할 거. 그럼 부엌은 별도의 공간으로 해야 됩니까? 부엌도 개방돼야 됩니까? 개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난 게 그게 났습니다. 몰랐죠? 요거 욕실 및 부엌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고지라를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욕실하고 보일러실만 별도의 공간을 만든 거지 부엌도 별도의 공간 아닙니다. 그래서 부엌은 어떻게 되죠? 이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막아버렸죠? 문으로 다 달아가지고 문 열고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부엌은 점선으로 그려놨잖아. 왜? 개방시키려고. 이게 욕실과 보일러실 제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래서 부엌은 개방된 공간이 되지 저걸 별도의 문으로 달아가지고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저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반면에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역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몇 개? 3개 이하의 침실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실 몇 가지 둘 수 있다? 3개까지 둘 수 있어.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별도로 해놓고 아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전체를 하나의 공간이죠? 아니야. 이제 그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공간을 침실을 몇 개까지 둘 수 있다? 3개 이하까지 둘 수 있다. 그때 침실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면적은 얼마일 것? 7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실을 3개로 둔다면 하나가 얼마? 7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7, 7, 7, 7, 3, 21. 21제곱미터밖에 안 되네. 그죠? 근데 전체가 얼마야 돼?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그때는 더 커져야 되겠죠? 이때는 최소한이 7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어쨌든 침실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죠. 왜 그런 거야?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혼자 살 때야 원룸이지만 신혼부부들이 살 때는 원룸은 아니잖아. 나중에 뭐 해야 돼? 아기가 낳고 나면 아기도 방 하나 따로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는 부부가 쓰는 조그만 방, 또 하나는 우리 무슨 드레스룸이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 별도 공간, 하나는 우리 아기 방. 이러려면 침실 몇 개는 둬야 돼? 작은 거 3개는 있어야 최소한 부부가 살 수 있지. 침실 하나 놓고선 부부가 살아라, 2개만 갖고 부부 살아. 이거는 아기 낳고 나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을 늘려주면서 침실을 2개가 아니라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준 거다. 그래서 부부를 살 수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죠? 가만있어 봐. 지금 이 소형주택을 짓는데 아까 몇 세대까지 짓을 수 있죠? 299세대까지 짓는데서 그럼 예를 들면 총 210세대를 짓는다 가정해. 몇 세대? 210세대. 그럼 그중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원룸은 얼마를 차지해야 돼? 210세대 짓는다면 원룸이 얼마? 몇 세대? 100? 210세대니까 세수로 나눠봐. 세수로 나누면 얼마야? 70이잖아. 못 나눠? 270을 세수로 나눠봐. 210을 세수로 나눠봐.
그럼 70이잖아. 73, 21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70세대 저 3분의 1, 3분의 2, 140세대. 즉 원룸명이 최소한 140세대 이상은 줘야 되고 투룸, 쓰리룸으로 들어가는 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70세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0 이하라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세대수가 210세대라면 그중에 원룸명은 3분의 2인 140세대 이상으로 줘야 되고 투룸, 쓰리룸은 3룸까지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 침치는 3개까지 하는 투룸, 쓰리룸은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3분의 1인 70세대 이하만 줘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그냥 이 개념으로 그냥 외우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숫자를 대입하면 돼. 이 원룸형 주택은 300세대 미만만 지니까 210세대만 짓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중에 원룸명은 3분의 1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140세대 이상이 되고 투룸, 쓰리룸은 두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니까 투룸, 쓰리룸 맞아? 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된다. 그럼 70세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제 어디는 이 소형주택은 어디는 없어?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근데 또 하나. 이때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 주택은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가층까지 지을 수 있다?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흔히 5개층 하면 뭐 했었죠? 주택을 쓴 게 5개층이면 지난 건축법에서 주택을 쓰는 게 5개층 이상인 걸 뭐라 부른다? 아파트라고 했잖아. 까먹었어 벌써? 아파트란 주택을 쓰는 게 몇 개층 이상을 말한다? 5개층 이상인 걸 그걸 아파트란다고 해서 외우라고 했더니 또 아연다기만 외워놓고 아파트가 뭔지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예, 아파트는 뭘 말한다? 주택을 쓰는 게 5개층 이상은 아파트예요. 근데 문제는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는 건축연을 심으시면 원래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을 쓰는 게 몇 개층까지죠? 4개층밖에 안 돼. 원래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주택 쓰는 게 4개층이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주택을 쓰는 걸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5개층까지. 뭘 거치면 건축에 심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뭐 같아? 아파트 같아요. 왜? 주택 쓰는 걸 5개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파트라고 말하면 된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같이 생겼어도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일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얘기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주택을 쓰는 게 5개층이니까 뭐야? 아파트야.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도 될 수 있다. 그런 걸 조심해서 봐야 된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뭐 볼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건축 제한은 일단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자. 그럼 세대 구분형 공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대 구분형이 뭐죠?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요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에 짓는 6개 동 중에서 요 2개 동 있죠. 요걸 어떻게 짓는다? 이렇게 짓자는 얘기야.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를 둘로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경계벽을 설치해놓고 이쪽은 이쪽 세대로 살고 이쪽은 이쪽 세대끼리 따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요 중에 한 세대를 끄집어내봤더니 이렇게 잘라진 거야. 여기는 이렇게 잘라지고 저기는 이렇게 잘라서 요 집 따로 요 집 따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세대 구분형. 그 왜 저렇게 할까? 굳이 한 세대인데 둘로 나눈 이유. 첫째는 여기 분양은 받았는데 이 60평짜리야 아파트가. 그럼 60평짜리 아파트를 뭐 하자는 얘기야? 둘로 쪼개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30평 이쪽도 30평 이렇고 30평은 세를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기는 자기들 주인들이 살고 이건 세를 줘가지고 뭘 받아? 월세를 받으면 생활비 보탬이 되겠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부모님이 사시고 여기는 아들 네분이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쪼갠 거야. 그럼 이렇게 쪼개놔서 사는 걸 뭐란다? 세대 구분형이라죠. 그럼 첫째, 세대 구분형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각각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되니까 욕실과 부엌은 독립되기 위한 조건이었었죠?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뭐 돼? 현관문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1, 2 들어가는 현관문, 이쪽으로 들어가면 현관문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대가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뭐로 본다? 한 세대로 봐요. 다시 말하면 이쪽 쪼개진 부분 있잖아. 이건 매매가 안 됩니다. 분양도 안 됩니다. 분양 매매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죠? 임대만 돼. 빌려주는 것만 되지. 저건 돈 받고 파는 건 안 됩니다. 왜?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저건 매매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대는 몇 개다? 2개 세대지만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1세대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굳이 2세대로 보든 1세대로 보든 그냥 보면 되지. 뭐 굳이 법적으로 이건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 2세대가 아니야. 실제는 2세대가 살아. 근데 법적으로는 합쳐서 1세대야. 그냥 이렇게 봐. 굳이 1세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 뜬기? 구분 등기 안 돼요. 하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 집에 뭐가 있어? 타고 다니는 거. 엘리베이터 말고 끌고 다니는 거. 자동차. 한 세대당 아파트는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당 아파트에 지을 때 한 세대당 주차 공간 몇 대를 세우게 됐을까? 보통은 1.2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1.2, 1.3, 1.4 이건 자기들이 지면서 더 할 수 있어. 왜냐면 한 집에 요새는 2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1.2 갖고도 사실 부족해. 근데 법적으로는 최소한 1.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돼. 그럼 100세대를 짓는다면 주차 공간은 12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2개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보잖아.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1.2대만 세우면 된다. 이 뜻입니다. 만약 2세대 되면 2.4대가 되잖아.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걸 하나의 세대로 보고 확보를 해요.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세대 구분 아파트 단지 가면 주차 난리 나는 거지. 그죠? 2세대인데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 보고 있으니 이들 뭐 주차 공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2세대로 만들었으면 주차 공간도 그래 2.4대, 1.2대, 1.2대에서 2.4대 이게 맞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만 보겠대. 저게 바로 주차 공간을 한 세대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 굳이 2세대, 세대세 공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뭐 했더냐? 너무 많이 짓지 말래. 세대 구분형은 전체 총 이 세대수 있죠? 총 몇 세대야? 각 동별 몇 세대씩 있어? 100세대씩 있어요. 한 개 동마다 100세대래. 그러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6개 동이니까 600세대. 600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세대 구분을 할 수 있다? 3분의 1. 바로 이게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만 들어가는 이유가 600세대 중에 200세대인 3분의 1만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세대 구분형으로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죠? 왜 그런다? 너무 전체를 갖다 세대 구분하면 주차 공간이 심각할 거예요. 그죠? 말이 여기 600세대지 실제는 몇 세대가 사는 거야? 그럼 1200세대가 사는 거죠. 전체를 세대 구분해버리면 600세대가 아니죠? 둘 다만 나눠도 원래 그럼 2세대만 나눌까? 아니요. 법적으로 여기는요. 3개 세대, 4개 세대로 만들어도 돼. 그렇게 나눠도 돼. 그래서 한 80평짜리 갖다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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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이렇게 4개 세대로 처음부터 만들어도 관계없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면 돼? 1개 세대로 보면 돼. 좀 말도 안 되는 개수를 써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 놓고선 주차 공간을 조금만 확보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사실은 대신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만 세대 구분형으로 하라. 라는 이거 갖고는 사실은 이거 갖고는 내가 볼 때는 저거 만족이 안 돼요. 또 전체 주거전유 면적을 합계 또 3분의 1 동시야. 세대수도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면서 전체 주거전유 면적의 합계에 역시 또 3분의 1 이하만 세대 구분형 저는 세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왜 주거전유 면적 합계가 또 나왔을까 여기? 그 세대수만 하지. 600세대의 3분의 1, 200세대 이렇게만 하지. 왜 이걸 따질까? 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동별 보면 동별 주거전유 면적이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달라요. 달라요. 요거 20평대, 그죠? 요거 30평대, 이거 60평대 있을 수 있잖아. 20평, 40평, 60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큰 평수 있고 작은 평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거전유 면적이 각 동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거전유 면적을 다 합한 것 중에 세대 구분형이 200세대가 차지하는 이 공간은 전체 주거전유 면적이 역시 3분의 1만 해야 돼. 따라서 이게 만약에 큰 평수라 해. 그럼 큰 평수에 3분의 1만 하면 될까? 안 돼요. 그건 왜냐면 그때는 주거전유 면적이 세대수는 200세대지만 평수가 크면 전체 주거전유 면적의 3분의 1을 넘을 수가 있어.
주거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거 면적의 3분의 1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 이제 욕실과 부엌과 현관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이게 또 두 번째 조건. 자, 첫째, 연결문이 뭐죠? 연결문. 여기 출입문을 따로 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요 집과 요 집 차이는 연결문, 출입문이야. 따로 만들 수 있어.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 경량구조. 경계벽이 뭐죠? 경계벽.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벽. 가벼운 벽이라는 뜻이 아니야. 가볍다가 아니라 경계를 나눈다 할 때 경계자야. 그럼 경계벽.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벽. 즉 세대를 나눴잖아요. 그럼 세대를 나누는 벽. 무슨 벽? 경계벽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조래? 경량구조. 그럼 이때 경량이라는 게 뭐죠? 가벼운 구조라는 뜻이잖아. 이때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일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발에다 팍 차면 부서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경량구조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언제든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벽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걸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하라. 즉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서 세대를 구분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보통은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할 때는 이걸 뭐 주는 거? 세를 줄 때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하는 게 낫겠지. 세를 줄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 내에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럼 그때는 뭐죠? 연결문으로 만들겠지. 그죠? 그게 따로 사는 겁니까? 말로는 세대 구분했다고. 그죠? 시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연결문 열고 들어오면 같은 집이지 무슨 다른 집이야. 그죠? 무슨 세대 구분이야 저게. 연결문 설치해놓고 세대 구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뭐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거래.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는 게 아까 몇 세대 이상 질 때 30세대 이상 질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다 그랬잖아. 이건 건설이에요. 건설.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다른 게 있어. 뭐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나 신고받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 이게 또 따로 있어. 그럼 좀 전에 말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거하고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고서 설치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뭐 하는 거랬죠? 건설, 짓는 거잖아. 건설이야? 새로 짓는 걸 말합니다. 지면서 저렇게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야. 공동주택관리법이 무슨 법이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무슨 뜻이야? 공동주택관리법. 짓는 겁니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관리하자야. 말 그대로. 무슨 주택을? 공주택을 관리하지. 그럼 아파트 져가지고 사유 승인 받았죠? 그럼 거기까지는 뭐야? 주택법이야.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죠? 그럼 입주하고 싶으면 뭘 뽑아야 돼? 입주자 대표에 먼저 뽑아야 되죠? 그리고 뭘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장 선임해야 되고, 관리주체 선임해야 되죠? 그거부터는 뭐로 들어간다? 주택의 관리로 들어가거든. 그때 이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구성하고 저기서 관리주체는 어떻게 선임하고 관리사무소장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 아파트 관리하는 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는 건 이미 건설된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이미 건설된 거야. 그런데 그 건설된 아파트 세대를 뭐 하자는 얘기야?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건 처음부터 아파트 지면서 세대 구분하는 거로 짓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었었어. 옛날 아파트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미 지어진 거야. 이미 건설돼 있어. 근데 몇 세대야? 한 세대로 돼 있어. 근데 몇 평짜리야? 60평짜리야. 근데 60평짜리인데 옛날에는 60평짜리 살아도 괜찮았어. 왜? 그때는 가족이 많았거든. 누구도 있었어? 부부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놈이 있고 딸내미 있고 또 아들놈이 있고. 아니야. 그럼 별로다. 그죠? 아들놈 있고 딸내미 있고 또 딸내미 있어야 돼. 이게 더 살기가 편해. 아들놈 2놈 있으면 힘들어. 예, 차라리 딸 둘이 있는 게 편해. 그럼 자, 부부 둘에다가 아들, 딸 이렇게 있잖아. 몇 살에서 5명. 그때는 뭐도 좋았어? 60평짜리도 쓸만했어. 근데 아들놈 장가 갔어. 딸내미 시집 갔어. 딸내미 시집 갔어. 다 떠나왔어. 이 집에 누구만 살아? 전막한 그 집안에 부부 둘만 삽니다. 몇 평짜리 살고 있어? 60평짜리. 맨날 나이도 먹어서 늙어봤었는데 저 청소하느라고 뒤지겠어. 힘들어 죽겠어. 야 이거 뭐 하자? 세대 구분하자.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 때부터 세대구분한 게 아니고 이미 지어서 살고 있다가 중간에 세대구분하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그걸 세대구분을 하자 이 뜻입니다. 그때는 이건 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뭐란다? 설치라고 됐어. 건설은 새로 짓는다 뜻. 설치는 이미 돼 있는 데다 칸막이 쳐서 이렇게 나누자. 이게 설치죠.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보세요. 아까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욕실, 부엌, 현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아까 위에는 현관문이 따로따로 있어. 여기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는 현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아니야. 현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몇 개야? 하나. 옛날에 이미 지었으니까 현관 하나 있죠.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속에서 세대를 나누자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세대 나눈 걸 구분 출입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쪽에 구분 출입문, 구분 출입문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독립된 세대가 되니까 욕실과 부엌은 당연히 욕실, 부엌은 따로따로 둬야 되고, 그럼 결국 이거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한다?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따로 설치할 것. 여기는 구분 출입문이라 쓰지 현관에만 쓰지 않는다는 게 아까 위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걸 잡아야 돼. 자, 두 번째,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2세대 이하만 해야 돼.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니까 몇 개만 쪼갤 수 있어? 딱 2개까지만 쪼갤 수 있어. 3개로 나누는 것 돼? 안 돼. 60평짜리 아파트라고 20평 해가지고 3개 세대로 구분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었어.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로 하라. 그런 말 위에는 없거든. 없으니까 꼭 2개 세대로만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고 세대 구분을 3개 세대, 4개 세대까지 나눠도 관계없는데, 요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구분 세대하는 건 딱 2개 세대 이하만 하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그럼 2세대 이하라면 몇 세대야? 1세대도 들어가잖아. 그럼 하나의 세대면 구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1세대라면 기존 세대 그대로네. 그러니까 이 2세대 이하를 아무데나 줬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이하자를 빼버렸어야 돼. 몇 세대야? 그냥 기존 세대에서 2세대일 것. 이랬어야 되지. 2세대 이하 그러면 한 세대도 된다는 얘기죠. 한 세대는 구분 세대 한 게 아닌데 그냥 원래 집 하나인데,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하란 말 막 이따위로 붙이면서 써는 거. 생각도 없이 막 붙여버려. 생각해보면 이하란 말은 여기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법에 그냥 들어있어. 그러냐고 넘어갑니다. 또 뭐도 있죠?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 아까 말씀드린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않을 것.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어.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까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전이면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 이하를 하라 그랬죠. 위에서는. 근데 여기는 더 까다로워. 아니야. 600세대 중에 3분의 1인 200세대가 아니고 여기는 600세대가 기존에 지었었어. 그럼 전체 600세대 중에 몇 세대만 하는 거야? 10분의 1. 600세대에 10분의 1. 그럼 몇 세대야? 60세대. 요것만 세대 구분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0세대라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세대 구분하는 건 10분의 1인 60세대만 하랍니다. 그것도 자, 한개동이 몇 세대씩 다 했죠? 100세대잖아. 그럼 한개동의 100세대 중에 60세대는 세대 구분하고 나머지 40세대는 세대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그것도 안 돼. 한개동에 너무 많이 하지 말래. 그럼 한개동에는 얼마 한다? 그 전체 한개동 그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래요. 그럼 한개동이 얼마죠? 100세대. 그럼 100세대의 3분의 1이면 33.33 넘지 말래. 그럼 33세대까지 말해. 그럼 여기 60세대 집어넣은 것 중에 한개동에는 여기는 3분의 1인 30세대만 집어넣고 33세대까지만 집어넣고 나머지 60세대에 30만 빼면 27이 남죠? 그 27은 옆에 동으로 옮겨와서 그 통에다가 27세대는 세대 구분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건이 훨씬 더 위에보다는 까다로워.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만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것도 한개동에서는 한개동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만 뭐한다? 이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세대 구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준주택부터 나오는데 이것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